직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루베리를 따서 먹는 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딴 만큼 싼 가격에 우리가 이렇게 사올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블루베리 다들 좋아하시죠? 네. 몸에 몸에 좋아요. 블루베리 정말 그 몸에도 좋다 그러고 맛도 정말 있습니다. 현지에서 그 싱싱한 블루베리를 먹고 건강해져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에서 블루베리 생산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농장쪽에서 많이. 네, 부회장께서 이렇게 가능하시다고 하셨는데 당황스럽습니다. 한국은 캐나다보다는 뭐 가능하겠지만 그 블루베리 생산에 있어서 좀 그 생산 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블루베리를 뭐 캐나다나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FTA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텐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경제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무역이 무엇인지, 그 무역을 함에 있어서 그 세계 그 경제 무역 질서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FTA나 지역 경제 통합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한미 FTA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산업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발표를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이 발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런 내용 전혀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게 그 관련이 있고, 또 여러분들 뭐 투자분이 오신다든지 아니면 기업분들을 만나셨을 때 요즘 상당히 수출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상담을 해주시거나 대화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컨텐츠는 총 6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경제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좀 원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무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무역이 상당히 활발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역을 통해서 과연 얻는 효용이 무엇인지, 왜 사람들이 무역을 해야 자유무역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세계 무역 질서가 왜 필요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의 주제인 FTA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 한미 FTA와 국제 산업에 대한 연관성이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짓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도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경제학 전공하신 분 계시나요? 한 분도 없나요? 네, 안 계신 것 같네요. 계신데 좀 부끄러우셔서 말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경제학에서 가장 경제 원론에서 가장 처음에 배우는 그 용어입니다. scarcity라는 뜻인데요. 뭐 경제학을 배우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scarcity, 희소성에 대해서 아마 개념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퀘스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상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scarcity에 대해서 간략하게, 명료하게 경제학적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자원 받습니다.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 선물을 준비했는데 제가 혼자 다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scarcity라는 것은 제가 한글로도 써놨는데요. 희소성이라는 뜻입니다. 경제학에서 있어서 희소성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한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갑에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적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지갑에 있는 돈은 분명히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대로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희소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을 할 때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의 합리적인 선택은 개인의 그런 선호도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만약에 뭐 노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좀 유흥비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공부를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선호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러면 뭐 공부를 한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책을 산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좀 더 소비를 할 겁니다. 이렇게 개인의 그런 선호도에 따라서 그 경제적인 선택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효용이 극대화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효용이라는 그 용어가 좀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효용은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경제활동을 했을 때 그 반대급부로 얻는 만족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게에 가서 빵을 사 먹었는데 그 빵을 먹음으로써 제가 얻는 그런 만족도가 바로 효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큰 범위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 우리 경제 전체의 효용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은 누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함에 의해서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효율적 자원 분배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학 원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초반부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그런 소규모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확장한다면 바로 그게 무역이 되는 겁니다. 국내 안에서의 그런 경제활동은 그냥 경제활동이고요. 그게 국경을 넘어간다고 하면 그게 바로 무역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역활동의 효용은 무엇이고 도대체 국제무역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입니다. 이 개념도 무역학 개론을 만약에 배우신 분이 계시다면 가장 처음에 중요하게 배우셨던 용어일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 우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교 우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제가 상품을 2배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제가 냈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그 무역학에서 다루어지고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A국과 B국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A국이 더 잘 생산할 수 있는 게 있고 B국이 A국보다 더 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있을 겁니다. 뭐 A국은 농업 생산을 더 잘하고 B국은 뭐 제조업 생산을 더 잘하고 그렇게 되면 A국은 농업의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B국은 제조업에 상대적으로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각국이 가지고 있는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 비교 우위가 다 동일하면 무역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A국과 B국, C국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 비교 우위가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생산함으로써 효율성이 증가되고 또 그것을 많은 생산을 통해서 무역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도 극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국과 B국 그리고 가정 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A국은 치즈를 1시간에 1kg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Y는 2시간에 1리터를 생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B국은 치즈를 6시간에 1kg, Y는 3시간에 1리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가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A국과 B국 둘 중에서 A국이 치즈와 와인에 있어서 모두 다 생산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치즈는 1시간, 그리고 B국은 치즈가 6시간, 그리고 와인은 2시간, B국은 와인이 3시간. 이렇게 네. B국은 훨씬 더 생산성이 모든 면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했을 때
양 국가 간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가정은 국제 균형 가격은 치즈 kg과 와인 1리터가 같은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외부 변수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A국의 상황입니다. A국은 무역을 하지 않았을 때의 그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그래서 치즈, 만약에 A국에서 치즈만 생산했을 때는 치즈를 좀 더 1시간에 1kg을 생산할 수 있었으니까 치즈는 이만큼 생산할 수가 있고 무역을 하지 않았을 때 와인은 이만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B국은 와인과 치즈를 이만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 무역을 통해서 A국과 B국이 무역을 했을 때 생산 가능 곡선이 위로 상향 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 페이지에서 가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즈 kg과 와인 1리터가 같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격, 균형 가격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치즈 1개와 와인 1리터를 같이 교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A국의 소비자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의 그런 와인과 치즈를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B국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바로 무역의 효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많은 생산을 해도 여기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역을 했을 때는 그냥 자기가 잘하는 분야만 생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와인을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그 무역의 효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국경을 넘는 그런 경제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국경을 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국가마다 국내법을 가지고 있는데 무역이라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그 무역하는 당사자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거래라든지 대응 결제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질서와 규범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무역 분쟁도 많이 발생을 했고 지금도 많지만 더 많은 무역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경로들이 모여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뭔가 좀 자유무역이 활성화돼서 세계의 그런 효용이 좀 더 많이 극대화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게트와 WTO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게트와 WTO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게트와 WTO 제가 차이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그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그 입학을 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봤을 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게트와 WTO에 대해서 차이점을 영어로 설명하세요. 네, 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상당히 좀 당황도 많이 하고 잘 몰랐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그 질문을 받는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게트는 그 1947년에 악녀들이 모여서 관세 인하만을 목적으로 해서 각 국가 간에 맺은 협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트를 기반으로 해서 1995년 1월에 국제기구가 탄생한 것이 WTO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단순한 협정일 뿐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무엇인가 체계가 갖춰진 것이 바로 WTO입니다. 그래서 WTO와 가트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가트는 설립 목적 자체가 관세 인하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TO는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재권,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그런 영역을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무역 규범도 WTO 부분에서 훨씬 더 강화가 됐고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WTO의 회원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FTA가 과연 왜 생겨났고 그게 뭔지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렇게 WTO가 현재 활성화되고 기구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WTO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회원국이 있고
그리고 WTO에서 결정된 사항은 한 뭐 일부라든지 아니면 몇몇 국가에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회원국 전체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인하를 만약에 뭐 자동차 분야에서 5% 한다 그러면 모든 국가가 다 5%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WTO가 많은 회원국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길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거나 좀 불만이 있는 그런 국가들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FTA와 그리고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입니다. 네. 그런데 FTA와 지역경제통합이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는 WTO 체제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WTO는 배타적인 무역특혜 협정입니다. 배타적인 무역특혜 협정이라는 것은 그 협정 당사국 간에 상당히 특혜 관세를 적용을 해서 무역을 더 원활히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WTO는 다자주의 원칙입니다. 무엇인가 혜택이 있으면 모든 혜택이 다 공유돼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과 전면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WTO에서도 FTA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FTA가 각 국가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확산이 된다면 결국은 그것이 모든 그런 전 세계의 무역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고 WTO 다자주의에 기여할 것이라는 그런 배경하에 FTA를 WTO에서도 예외 조항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FTA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배타적 무역특혜 협정입니다. 말 그대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혜를 줘서 무역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이 FTA이고요. FTA는 지역경제 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 통합의 단계별 어떠한 단계가 있고 또 얘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통합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 하위 단계에 있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거는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서 자유무역을 하자는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을 한 것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이 모여서 맺은 나프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관세 동맹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협정국 내에서 관세를 인하하자라는 단계에서 부과된다면 관세 동맹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협정 맺은 국가끼리 낮은 관세로 이렇게 무역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외에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할 때에는 그 역외 관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통일해서 우리 그 역 내에 그 이익을 좀 더 극대화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관세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네룩스 관세 동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그 지역 경제 통합이 공동시장입니다. 공동시장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모두 포함한 상태에서 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것은 생산 요소의 그 역 내에서의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을 합니다. 생산 요소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 재료라든지 아니면은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등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산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통합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바로 완전 경제 통합입니다. 완전 경제 통합은 거의 여러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라든지 정치가 단일화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그런 경제권을 보여주는 통합이 바로 완전 경제 통합입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한 그 의미는 아니지만 한 2U 정도가 이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한국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FTA를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FTA 추진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뭘 갖고 있을까요? 지난번에 그 실장님이랑 같이 저희가 이제 팀 회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서원주 책임이 해주신 얘기가 되게 생각이 나는데, 서원주 책임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상당히 자원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일본은 심지어 석유까지 나는데 도대체 한국은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적 자원입니다. 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자원이 나기는 하지만 상당히 작은 부분에서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원 빈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적 자원이 그래도 풍부한 편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FTA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한국의 FTA 추진 방향에서 발효된 부분만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온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듯이 한국에서 FTA를 추진하는 방향은 상당히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고도국의 그런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역학을 전공해서 더 그렇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이 경제성장을 지금까지도 해온 원동력이 바로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경제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핵심 중심에는 무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FTA를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그 발표 주제인 한미 FTA, 과연 체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본 한미 FTA의 체결 의미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입니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시장에 우리가 그 미국 시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이용권을 저희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미 FTA를 체결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막 경제가 뭐 10% 20%대로 성장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미 FTA는 축구 경기로 말한다면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축구 규칙과 경기장을 세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미 FTA가 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국의 기업들이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시장에 수출을 한다면 이것이 한국의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 FTA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혜 산업을 제가 이렇게 열거를 해봤는데요. 자동차 부품 산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석유, 기계, 석유화, 전기, 전자 등과 같은 산업이 상당히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피해를 입을 그런 산업들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그냥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면 농가에서도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농가나 농축산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오히려 더 매출액이 증가되는 그런 성공 사례를 많이 보는데요. 그런 것들도 좀 더 위기를 성공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미 FT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 무엇인가를 그려놨는데 이게 무엇인 것 같으세요? 표정. 웃는 모습. 네, 웃는 모습은 아니고요. 제로. 숫자입니다, 숫자. 나도 웃는 표정. 숫자요. 제로. 네, 지금부터 제가 한미 FTA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0이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지? 제로서? 네,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제로서. 대답을 안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0은 바로 한국과 미국 간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있어서 관세가 바로 무관세라는 점입니다. 영세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FTA를 통해서 양국 간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분야가 바로 관세 철폐인데 실질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에는 관세가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 있어서 영세율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네. 이 자료는 2006년 정보산업연합회에서 한미 FTA가 체결이 된다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긍정적인 측면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글로벌화, 수출 증대, 기술협력 확대, 외자 유치 요인 등과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그리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그 기술 종속력이 심화되고, 그리고 뭐 정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뭐 이런 등의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한미 FTA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과연 이게 정말로 유효하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미국 간에 이미 관세가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한미 FTA를 했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할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미 FTA를 통해서 주요하게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 협상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지재권 부분입니다. 지식재산권 부분이 기존에는 지식재산권의 인정 기간이 5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70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험 요소도 있기는 하지만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미 FTA를 통해서 지재권뿐만 아니라 법률 그리고 서비스 분야가 오픈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더 많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 시장의 교달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의 현지 소프트웨어 기업과 같은 그런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시도를 미국 조달 시장에 등록하기를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정말 상처뿐인 그런 그 승리를 거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미국 시장은 상당히 큰 규모의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그 시장을, 조달 시장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완화됐다는 것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상당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정말 글로벌 시대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글로벌 시대 가운데서 한미 FTA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미 FTA를 통해서 한국 경제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은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한미 FTA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긍정적일 것인지 부정적일 것인지에 대해서 결과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현재 한국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율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법 복제율 40% 중에서 10%포인트 정도만 불법 복제율이 감소를 하더라도 한 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미 FTA를 통해서 그런 지재권에 대한 의식이 좀 더 강화된다면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이 좀 더 발전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도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뭔가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